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도심 침수를 막을 해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경영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최근에 그 기후 리포트에서 노광준 PD님이 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두바이에서 그날 하루 동안 1년치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지금? 예, 두바이나 중동 국가들은 사실 거의 비가 안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수구라든지 네. 배수시설 전체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건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아, 비가 잘 안 오는 나라였으니까. 예, 1년에 100mm 오니까. 아, 그렇구나. 그 배수 시설이 필요가 없었다, 그 전에는. 그렇죠.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선생님 시간에서 참 배우는 게 많은데 도심 침수 문제 하면은 자유로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후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흥 같은 대도시가 물바다가 된다. 감사원의 충격적인 결과가 지난달에 공개됐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시흥 도심 면적의 74만 제곱미터가 더 침수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해법으로 제시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침수 방지 기후 대응, 2번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네, 인천에 사는 이대우님, 사시는 이대우님 진짜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2년 전에 서울 강남 대홍수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답 1번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침수방지 기후대응입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 최경영 선생님 처음 저희 프로그램 나올 때부터 이 도심의 침수 문제, 물을 어떻게 순환하면서 재사용하는가 이런 걸로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조목조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듣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어려웠던 것들 찬찬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먼저 감사원 결과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이게 시흥시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모델을 시흥에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예, 감사원 얘기가. 맞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잠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네.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흥시의 경우에 우리 그 행정안전부가 방제 성능 목표를 시간당 90mm 정도의 비가 오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잡았어요. 아, 네. 근데 90mm가 오면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시간당 90mm가 왔을 때 43만 9,100제곱미터가 침수된다. 그리고 이때 2,563억 원의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그 행안부의 목표였는데 이걸 우리가 그 지금처럼 계속해서 탄소가 발생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2100년에는 시간당 126mm의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렇게 네. 그러면 이때는 118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이 침수될 거다. 네. 그리고 침수 피해는 7,218억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현재의 행안부의 방제 목표하고 비교해 봤을 때 74만 제곱미터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더 늘어난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시흥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만 해도 동작구. 사실은 그래서 네. 어쩌면 우리가 뭐 2100년이면 한참 한참 남았는데 그 맞아요. 2100년 걱정을 하고 있지라고 네, 얘기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2년에 동작구에서 시간당 141.5mm라고 하는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측한 2100년에 예측한 강우량이라고 하는 거는 113mm였어요. 네. 그러니까 2100년쯤 발생할 거라고 우려했는데 그것보다 28.5mm가 더 높은 게
현재 시점에서 이미 내렸다고 하는 거죠. 이미 2022년에. 그런데 이게 동작구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가 모두 이 기대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강우가 이미 22년에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인천 사시는 이대우님이 강남 같은 경우 진짜 충격이었잖아요. 네. 차량 다 둥둥 뜨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침수 면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 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두바이가 1년에 100mm? 네. 우리는 시간당 90mm까지 계획을 세웠던 건데 우리도 그러면 비가 더 많이 올 테니까 도시 계획이나 방제 개혁을 다시 짜야 되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근데 이게 기후 변화 양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도시의 폭우, 네. 침수를 말씀드렸는데 또 바로 또 얼마 전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맞아요. 또 겨울엔 정말 춥고 맞아요. 뭐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 거니까 결국은 도시 계획을 할 때 보통은 한 30년 또는 많으면 50년 이 정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거를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수구를 좀 막 크게 만들고 또 그 빗물 펌프장을 가동해서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펌핑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비가 거기에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하천도 물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이걸 펌핑해 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우리 그 하천 설계 기준을 소하천 설계 기준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에서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로 그 설계 기준을 높인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을 뽑아내도 버릴 데가 없는 거죠. 보낼 데가. 네. 이쪽 하천도 다 꽉 차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래서 예. 이게 하천이라든지 이 배수 시스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빗물을 땅으로 스며들게 하고 도시 전체가 빗물을 가두고 저장하고 그래서 유출 속도를 지연시키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죠. 네,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초반에 나오셨을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갔던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만 맡겨서 해결이 안 되니까 땅에서도 다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다 아스팔트 깔고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이냐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그래서 말 그대로 네. 불투수 면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건물도 다 불투수죠. 맞아요. 예, 건물 맞아요. 자체가 물을 수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2% 이상의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남산이라든지 그 뭐 한강이라든지 네. 호수라든지 이런 걸 빼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90% 이상의 불투수 면적이라고 봐야 돼요. 비가 오면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네. 게 도심에선 사실 90%로 네, 봐야 된다. 바로 하수구로 서울이. 보낼 수밖에 없는 면적이 네, 네. 90%인데 사실 이런 불투수 면적 때문에 도시가 침수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열대야, 열섬 현상, 지하수 부족 및 오염, 싱크홀, 싱크포트 뭐 이런 모든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물순환의 문제 그리고 불투수 면적 때문에 야기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대야 열섬 효과가 열섬 효과가 물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하수 부족 및 오염도 연관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싱크홀하고 미세먼지는 물순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일단 미세먼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비가 온 다음 날은 이렇게 되게 쾌청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있던 것들이 빗물이랑 같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마르면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또 위로 도로 올라가겠죠. 올라오는구나. 네.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하수가 꽉 차 있었는데 네. 지하수가 빠지면 공간이 비겠죠. 네. 그럼 어딘가가 이렇게 그 같이 주저앉겠죠. 푹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예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고 하는 수도를 옮기고 있잖아요. 네. 자카르타가 1년에 30cm가 주저앉고 있다고 해요. 아,
네. 물은 뽑아서 썼는데 빗물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비어 있고 도시가 눌러주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죠. 아, 그래서 싱크홀도 결국 물순환과 관련이 있다. 지하수는 뽑았었는데 불투수 면적이니까 내려가는 물이 없다. 네. 미세먼지는 진짜 그렇네요, 선생님. 만약에 이거 우리가 다 물을 흡수해 줬으면 비 온 거를 미세먼지도 그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못 흡수되고 표면에 있다가 물이 마르니까 도로 공기 중으로 올라온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제비산 먼지가 전체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다시 올라온 그 미세먼지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전체 미세먼지의 30%다. 예. 그럼 이거 불투수 면적 진짜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느낌이 확 오는데 홍수만의 문제가 아닌데 예. 도심의 서울시 같은 경우 90% 이상이 불투수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큰 비가 오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네. 아까 두바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까 100mm, 그러니까 1년에 100mm가 왔는데 네. 이게 하루에 하루 만에 내린 100mm 가 거거든요. 왔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우리는 1시간에 90mm, 100mm를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준비가 좀 돼 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불투수 면적 때문에 온 것에 대해서는 자연 지반이었다면 그냥 잔디밭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물들은 땅으로 스며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수가 충전됐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 불투수 면적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불투수 면적을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도시는 쉽지 않지만 네. 새로운 도시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투수 면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흥미진진합니다. 네, 도심 침수를 막을 해법 이야기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경영 겸임교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5부에서 뵐게요. 빠쿵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자카르타 땅이 30cm 가라앉는다고요? 하고 막 깜짝 놀라셨는데 저도 아까 말씀 듣다가 선생님 30cm면 이게 굉장히 조금 가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네. 해마다 그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보다 더 낮은 나라 그러면 네덜란드를 네. 생각했죠. 네. 근데 네덜란드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에 제방을 쌓고 좀 네. 삭막한 그런 모습들도 뉴스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수도 이전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수도 이전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해안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방을 쌓는 건가요? 네. 자꾸 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미 바닷가에 많은 마을들이 이미 침수가 돼버렸고요. 네, 자카르타요. 네.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도시화가 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럴 텐데 외국에서는 어떤 해법이 있나요, 이게?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시 그러면 뉴욕을 뉴욕, 네. 생각하겠죠.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거기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제 2100년쯤 돼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러다 그러면 뉴욕의 많은 부분은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근데 2100년의 문제가 아니죠. 네. 작년에도 그랬고 뉴욕시가 물에 잠겼다. 지하철에 물이 막 펑펑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나 생각했던 버스에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뉴욕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고 어디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경우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디지털로 어떤 그 공간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느 지역은 불투수고 어느 지역의 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수 관거의 용량은 어떻게 늘려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저류조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분석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하수 관거를 좀 더 키우자.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린 인프라 또는 우리가 저영향 개발 LID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린 인프라. 네. 또 LID 저영향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런 공법들,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도로변의 빗물 정원이라든지 생태 수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뉴욕 전체적으로 아까 불투수 면적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불투수 면적을 투수 면적으로 바꾸는데 아주 대대적인 사업들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선생님께서 지금 뉴욕에서 물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저장되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문득 그 일종의 물순환 지도를 스마트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이게 선생님 그 불투수 투수 말씀하시니까 문득 궁금한 게 그럼 투수 아스팔트 길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서. 네. 건물도 그렇고. 그러면 그 투수 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린 인프라나 저영향 개발을 하면 똑같이 도로를 깔아도. 일단은 큰 차가 다니는 아주 큰 길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 도로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투수성 포장을 해도 오히려 경제성도 더 있고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로는 아스팔트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건물은 투수 면적으로 지붕을 만드는 건가요? 건물은 옥상에 녹화를 해서 옥상에 떨어진 옥상. 빗물은 거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도시에 뜨거운 게 바로 옥상에서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네. 것도 또 도움이 되겠죠. 옥상 정원. 네. 그렇게 해서 방법들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건데 비는 이제 뭐 계속 더 많이 내리겠죠. 아무래도 또 도심의 90% 서울의 경우 불투수 면적이고 외국에서는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린 네. 인프라, 저영향 개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지어진 도심은 조금 어렵겠지만 신도시는 다르게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해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을까요? 네. 아까 두바이도 얘기했고 뉴욕도 얘기했고 네. 또 우리가 과학 도시 과학 그러면 또 독일도 빼놓지 않잖아요. 네. 자, 사실은 투수성 포장, 불투수 포장을 투수 포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투수 포장으로 바꿨는데도 조금 지나니까 또 물이 고였네. 또 물이 안 내려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거 하나 많아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투수 포장을 투수 성능이 적어도 5년 10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골라 쓰게 하자라고 하는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환경부가 이번에 물순환 그 촉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물순환 촉진법. 예, 그래서 네. 이제 물순환 선도 도시라든지 뭐 이런 곳을 선정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환경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생태 면적률 제도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생태 면적률 제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생태 면적률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정말 도시 계획 단계, 인허가 단계부터 도시가 어떤 그 물 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물순환 선도 도시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 성격이 네. 전에는 그 이름을 좀 여러 개 바꾸면서 이렇게 물순환 선도 도시 뭐 그 등등 해가지고 대구시라든지 안동시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정해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생태 면적률 제도.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현실적 정책이나 대안 얘기할 때 저희가 환경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왜 이 법안을 유예하냐. 막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환경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물순환 촉진법도 만들고 생태 면적률 제도도 만들고 이게 생태 면적률 제도 이게 어떤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생태 면적이라고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 생태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태 면적이라고 정한 건데 가장 좋은 생태 면적 그러면 일반 녹지, 네, 녹지, 네, 또는 습지, 습지, 수공간, 네. 연못같이 예. 뭐 이런 것들이라면 그냥 그것 자체가 생태 공간이죠. 생태 면적. 네, 그래서 그거를 1이라고 가중치를 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제대로 그런 것을 하면 1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놓고 도시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네. 걸어 다닐 때 잔디밭만 밟을 수도 없고 그렇죠. 자동차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 포장한 면적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처럼 전혀 생태적인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0으로 준 거고요. 아하. 그리고 물을 잘 투수시켜서 물 순환 기능은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0.4에서 0.2까지 그렇게 그 구분을 두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든다면 아까 옥상 녹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옥상 녹화도 토심이 충분해가지고 나무도 자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초본만 자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0.7에서부터 또 0.5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둬서 생태적인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인정해 주는 것을 생태 면적률 제도라고 합니다. 그 생태 면적률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0으로 놓고 습지나 녹지를 1로 놓으면 그 사이에 다양하게 우리가 저영향 개발을 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물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물론 이제 물이 생태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물이 기본일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투수성 포장인데 안 막히고 물을 잘 투수시키면 뭐 그거 물순환 쪽에서는 뭐 만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대신에 거기 식물이 못 자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생태와 관련된 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한다. 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기존의 아스팔트나 이렇게 대부분 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을 생태 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환경영향평가법 안에도 그렇게 넣어서 이제는 네. 의무화하게끔. 네. 생태 면적을요. 아파트를 짓건 집을 짓건 예. 공장을 짓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선생님 잠깐 쉬었다 또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김광석이 부릅니다. 서른 즈음에 듣고 이어갈게요. 생태 면적률 제도 최경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태 면적이 이제 확대되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제도가 있다 보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보통 20만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산업단지의 경우는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비율도 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구도심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30% 이상 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닌 경우는 40% 이상을 생태 면적률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생태 면적률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투수 포장, 물이 잘 투수가 되는 그런 포장을 쓴다라고 했을 때 겉보기에 투수 포장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콘크리트처럼 다져진 땅 위에다가 투수 포장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가다 말겠죠. 물이? 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투수 포장 하부에는 네.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깬 돌, 잡석층, 네. 깬 돌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비어 있게 돼요. 그 공간에 네. 우리가 빗물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 물이 천천히 땅으로도 스며들 수 있고 그 물이
그다음에 증발하면서 도시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아까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네, 들어가서 네. 그 안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 거거든요. 예. 그런 미생물들이 오염물질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게끔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겠죠. 아, 느낌이 확 오네요. 투수 면적 막 블럭 깔았는데 그 밑에 아스팔트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최숙자님이 우리나라도 하나씩 바꿔가고 변화하는 게 있을까요? 매번 물난리가 날 때마다 그때 지나가면 별로 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사는 안산시에서 본 건 공원에 빗물 빠지는 곳 덮개라던가 이런 걸 바꿔놓은 건 봤어요. 우리 아파트도 4월 되면서 빗물 빠지는 곳 청소하는 건 봤는데요. 대비가 겨우 그것밖에 없는 건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투수 블럭을 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투수 블럭을 하는 곳은 많이 늘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수 블럭은 깔았는데 1년, 2년도 안 돼서 또 물이 고여 있고 해봤자 소용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되면.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설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환경부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알려줘야 투수 포장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엉뚱한 거 해놓고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세하게 해설서라는 것도 만들어 놨고요. 다만 이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게끔 이제 심의도 하고 다시 의견도 내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생태 면적률이라고 하는 게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큰 규모의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그랬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네. 200평 그러니까 660제곱미터의 민간 작은 주택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도 생태면적률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권장된 거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네. 건물을 얼마나 더 많이 네. 이 지을 수 용적률을 있냐. 5%까지 더 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 예, 그래서 이거 민간인들이 이런 제도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어차피 내가 거기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포장할 때 그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하지 말고 이렇게 물이 잘 투수 순환될 블럭으로 수 있는 걸 하고. 깔면 그러면 그만큼 또 용적률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네. 그 사람도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좋지만 거기에 물이 유출이 안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도시 침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예, 아. 맞습니다. 아, 창원에서 그런 제도가 또 있군요. 네. 아하. 그러면 이렇게 역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어쨌든 투수 포장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거를 지금 갑자기 벌을 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당근을 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시간이 한 4분 13초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또 뭐 우리 감사원에서 2100년에는 이 정도 위험할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2100년도 아니고 뭐 당장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회가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두바이나 뉴욕의 문제, 서울, 잠실,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에는 하천 옆에 강변, 바닷가 이런 데가 땅값이 비싸고 좋은 주택이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는 좀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가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창원시 같은 이런 그 사례들이 좀 널리 퍼져서 네. 많이 적용되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것도 이런 조례를 왜 우리 지자체는 안 하냐 적극적으로 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생태 면적률, 생태 면적에 대해서 투수 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한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최경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님이셨습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